안녕하세요. 김상철입니다. 이곳은 영등포 물레동에 위치한 레드물레이고요. 오늘은 11월 30일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왔고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어쨌든 날씨가 너무 추워지는데 집을 나간 사람들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거리에서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거리에서 쓸 수밖에 없는 분들 외에 약간 그들의 삶하고 좀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권이라고 불리는 세계인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대표가 사라졌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제 뉴스들을 보면은 쟁점이야 이제 윤석열 선본에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게 쟁점이 있지만, 사실 이제 사람들의 구설수에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당대표의 행태가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현재 당무에 벗어나 있는 상태이고 아직 복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쟁점은 이거였죠. 윤석열 선본에 경기대 김수정 교수가 이수정 교수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이수정 교수는 소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였고요. 그리고 그간 한국 사회에서 이런저런 편견에 있었던,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사건에서의, 특히 형사 사건에 있어서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짚어주신 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되게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딱히 정치적 성향이나 내지 이런 것들이 도드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요. 이를테면 국민의힘이 비대위 상황일 때 그 비대위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왔던 팀 서울의 신지혜 후보를 지지해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했는데, 그 이수정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어쨌든 윤석열 캠프의 공약에서 소위 여성 정책의 공백이 보였고, 자신이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선본 합류의 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당대표는 좀 경계를 했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 홍준표와 윤석열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소위 홍준표를 지지했던 20, 30대 청년층,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서 사실은 국민의힘으로 몰려 있었던 그런 청년 남성 지지층들이 소위 페미니즘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거고, 안 그래도 이준석 당대표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하고 이런 설전을 벌여 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수정 교수가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준석 당대표는 명시적으로 안 된다라고 사인을 줬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어쨌든 당의 대선 후보가 직접 이수정 교수를 초빙하는 형태를 갖게 됐습니다. 아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당대표 입김이 통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보단 본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 자체가 당내에서 패싱되고 있다라고 하는 자괴감이 훨씬 더 큰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윤석열 입장에서든 이준석 입장에서든 구태여 당대표와 그 다음에 대선 후보와 갈등을 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역할 분담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그 디지털 소통위원장 선본 내에서 뭐 공동 선본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디지털 소통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실제로 한 영역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미니즘 이슈가 터진 거죠. 그것이 소위 윤석열 대선 후보와 그 다음에 이준석 당대표 간의 그 긴 그러니까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준석 당대표와 그 다음에 그 정의당의 정혜영 의원 간의 설전에서 핵심이 됐던 것은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유독 여성에 대한 형사사건이 사소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더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 뭐 이런저런 수치들을 대면서 이런 것들이 뭐 똑같은 얘기가 되냐,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사실 현재 20, 30대 남성의 일부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는 호소를 하는 것이겠지만 오히려 입지를 굉장히 좁게 만드는 것 분명하죠. 아마 그런 민심에 가장 민감한 거는 대선 후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당장 한 표라도 굉장히 중요한 그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되게 민감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윤석열 캠프의 고민을 조금 이준석 대표가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나는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권력 싸움인데 윤석열이냐 이준석이나 권력 싸움인데 거기서 이제 윤석열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니까 이준석이 나 삐졌어 하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타이밍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수정 교수건이 아닐까라는 생각. 왜냐면은 대선 캠프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알잖아. 대선 캠프는 나 정말 너네들하고 죽어도 하기 싫어 이런 메시지만 없으면 끌어들일 수 있는 대로 다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은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주는 게 사실상 대선 캠프라는 거고 게다가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하고는 커넥션이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씌워져 있잖아. 그 반패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여성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다라는 이미지가 씌워진 상황에서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카드가 이수정 교수라고 뭔가를 캠프 차원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 쟁점은 이 둘의 갈등을 진지하게 바라볼 거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연극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목리를 부린다고 윤캠프에서 이수정 교수 영입을 포기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이수정 교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그럼 당대표직을 사임할 것인가?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준석 당대표의 행위는 어쨌든 당내 주요 지지층인 20, 30대 남성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에 가까울 거고 역설적으로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도 이 갈등은 윤석열 캠프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장치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이 소위 20, 30대 남성들의 지지를 유지시켜주는 어떤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윤석열 캠프에서 이수정 교수가 소위 여성 지지를 좀 붙잡아 놓는 어떤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소위 나는 그게 그 권력투쟁 아주 실질적인 권력투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종의 역할 분담에 따른 연극적 요소가 더 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삐지는 걸 보여주고 삐지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 그치. 그렇게 하면 사실은 20, 30대 지지자들 중에서 남성 지지자들 중에서 실제로 윤석열 때문에 호감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준석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남게는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요 상황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뭐 금방 오겠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이거는 사실은 이번 주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를 이준석을 다룬다는 거, 이준석의 잠적을 다룬다는 거는 그치 그 정도의 그 값어치가 있는 주제는 아니죠. 뭐 비슷하게 윤석열 후보 측의 논란이 그러하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의 주요한 논란은 결국 이제 변호사 선임 부분과 관련된 쟁점인 건데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떠나서 소위 변호사라고 하는 직종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변호할 수 있냐라고 하는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과잉을 넘어서서 좀 비상식적인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죠. 한국의 정치 환경의 특수성을 다 인정하자고. 좋아. 인정하고 연좌제고 뭐고 다 인정하자고. 그런 거 아니다. 인정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흉악범을 변호할 수 있냐라는 이 질문은 나는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런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감정적인 영역하고 우리가 공식적인 법 절차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 효용하고 사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법을 통해서 어떤 카타르시스 혹은 어떤 정의의 회복 이런 부분에 감정적인 요소에 좀 주목하는 경향이 있지만 많은 경우 법치주의에서의 법의 기본적인 기능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어떤
이 사회적 갈등의 해결 방법 혹은 해결 절차로서의 신뢰성이 훨씬 더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누구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법치주의 정신에서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곧 정의랑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는 곧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법을 통해서 사회적 악인을 징치하는 문제하고 소위 이 법의 공식적인 절차나 내진 규정들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이 법치주의의 안정감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섞어버려서 일종의 감정의 휘발로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쟁점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그렇게 따지면 뭐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을 변호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기업 혹은 재벌의 그 세금 탈루범이나 이런 거 탈루자나 이런 사람들을 했던 건 최근에 사망한 전두환을 변호했던 사람은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재명이 싫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친 감이 있다. 이건 사회가 그냥 후퇴하는 것이니까. 내가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서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재명의 변호 내용이라든지 이재명 조카가 저지를 했던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아니죠. 그 변호사를 쓸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고 이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누구든 보호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 근데 되게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뭐. 이재명을 되게 싫어하는 변호사 그룹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도 유독 이재명을 비판적인, 그러니까 이재명의 비판적인 기사들을 공유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더라고요. 난 그걸 보면서 소위 이거는 가치나 이념에 따르는 정파주의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혐오에 가까운 감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하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낙선을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의 직업적 전문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그거는 사람을 떼어내고 그 사실 자체에 좀 주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그게 전문가라면 따라야 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만약에 재정을 연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박원순이든 이명박이든 오세훈이든 가리지 않고 사실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이번에 그 이재명 그 변호권과 관련된 쟁점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런 그 굉장히 질 낮은 어떤 그런 감정들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결국에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건데 11월 30일 오늘 그 오시민행동이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 출범 이후에 논란이 됐던 그 많은 사건들에 소위 관심이 있거나 혹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 한 전국적으로 1000여 곳이 모였다고 해요. 굉장히 많죠. 그곳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오시민행동이라고 하는 조직이 출범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오면 과연 오세훈 시장이 예측했던 범위 내일까라고 했을 때 그걸 좀 넘어서는 국면까지는 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세훈 시장이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대상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격하기 되게 좋은 대상들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시민사회 판을 전체를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정도는 기존의 박원순 시장 시기 내에 기득권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이익을 보는 측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아무래도 이게 저변으로 쫙 확산되게 되게 힘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행정조직의 오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하려면 명확하게 빨리 치고 빠지거나 그게 아니면 준비를 치밀하게 해서 어떠한 반론도 다 반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특히 최근에 그 서울시 행정조직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계속 갈 거다라고 하는 신뢰 속에서 사실 자기네들이 안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 시기에 굉장히 무게가 주어졌던 부서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서슴없이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참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사실관계의 부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행정자원을 독점했던 행정 권력들이 어쨌든 다시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의 이해관계와 그리고 어차피 밑보여인 시민사회들을 좀 건들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의 이해관계가 사실 담합한 결과에 가깝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오세훈 시장 개인의 개인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다.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제대로 혁신되지 못했던 행정 조직이 어떻게 복수를 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지난 월요일에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살펴봤던 것은 이게 관료 중심으로 예산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징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도 공통되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서울시 행정에서 이걸 좀 알았으면 하는 게 10년 동안 자기들은 당했다 그러잖아. 근데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마을 사업이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행정과 이렇게 교류 아니면 같이 뭐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 또한 행정에 대한 교육을 10년 이상 이제 트레이닝을 받은 상황이 돼버린 거야. 오세훈과 그 서울시도 하나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는 내가 볼 때는 자신들이 알던 그 10년 전에 자신들이 알던 아니면 평소 때 자기들이 정상 같은 걸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자기들이 교육했던 그런 단체들로 착각하고 있다면은 큰 오산이라는.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행정조직이 괘씸한 부분인데 사실은 서울시 행정조직은 끊임없이 2년 혹은 짧게는 1년씩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그 일종의 전문성보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관료로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결합이 돼 있었던 그 시민사회 자원들 같은 경우는 길게는 10년, 짧게는 5, 6년 정도로 그 업무들을 했던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실제로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 영역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거고, 나는 그 스스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왜 행정혁신, 특히 행정 구조의 변화까지 염두에 두는 전면적인 행정혁신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박원순 시장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지켜왔던 행정 관료들이 정말 오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 얘기 하나 할까? 뭐요? 그 오세훈 재선 아니면은 야인.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이제 대선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긴 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오세훈이 당선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는 낙선 쪽에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난 재선. 보죠. 도대체 봅시다. 판이 어떻게 돼가는지. 네, 그거는 한번 시간이 더 흘러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네, 이상입니다.